자, 그러면 이제 스콜라 초등학 관련된 내용 뒤에 있고 이제 여기 관련된 대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콜라 초등학은 처음에는 수도원이나 대성당에 부속된 학교에서 자라났으나 그것이 크게 발전한 것은 대학이다. 12세기 때 이어 대성당 주위에 성직자들 양성하기 위해 학교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학교들 가운데 몇몇이 이 시기에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새로운 지적 학기 속에 최초의 대학으로 발전했다. 음. 그래서 라틴어 대학은 이제 우니베르시타스죠. 그래서 원래 전체라는 말 뜻이지만 길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였다. 자, 대학을 말하자면 지식인 길드로서 이러한 길드가 처음 조직된 것은 이탈리아 볼로냐와 프랑스 파리였다. 자, 볼로냐 대학은 로마 법학자였던 이르네리우스 명성에 따라서 모여든 학생들이 조직한 길드였으며 첩이 200년경 존호한 필립 2세가 부여한 특허장에 처음 언급된 파리 대학은 노틀런담 성당학교와 아벨로와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의 명성에 끌려들어 모여던 교사들의 길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학에 대한 설명이죠. 볼로냐 대학 학생 중심. 자, 본연대학에서는 길드를 대표하는 학생장이 사실상 그 대학 총장으로서 학위 수요에 관한 업무를 제어하고 교사 초빙이나 수업과 재정 등 대학 운영의 전반을 거쳐 주도권을 가졌으며, 자, 파리 대학에서는 그러한 주도권이 교사 조합의 수중에 있었다. 그래서 중세 말에 가서는 대학 운영이 결국에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초창기 때는 학생이든 교사든 조합이 결성한 이유는 각지에 모여든 학자들이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처지에서 이거는 이제 조합이 결성한 배경이 나오는 거죠.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처지에서 자신들이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요거는 이제 석에 없는 내용이죠. 배경. 어, 조합이 형성된 배경을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블루노와 파리에서 잉글랜드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대학이 등장했는데, 이후 13세, 15세기 동안 유럽 각지의 많은 대학들이 성립되었고, 초창기 땐 자생적인 대학과 달리 후기에는 군주와 제후, 교황을 비롯해 고위 성직자 등 성속 권력자들과 도시 당국의 후원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이 많았다. 예.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대학들은 교회와 세속 권력의 간섭과 통제에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강범위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학인들은 이제 실제 성직자들의 준하는 사법권의 면제권을 누렸으며, 대학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에 관련돼서 대학 사법권을 행사했죠. 요거는 그 특허청에 이제 뭐냐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 상인 및 수공업자 길드의 도제, 직인, 작인 같은 위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인 길드도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단계적인 진급 및 자격 취득 과정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취득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기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주로 문법과 논리학을 배우고 소중의 과정을 익수하면 문학사가 되고, 학생들은 교사의 도제로서 새로운 신입생을 지도하면서 몇 년 동안 수련 과정을 마치면 완전한 자격을 갖고 문학 석사가 되고, 석사는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고 자유교과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상급학부에 진학하여 긴 수업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급학부는 신학, 법학, 의학 전공 과정이 있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박사가 되었다. 이 끝에 모든 학문의 여왕을 통한 신학 박사가 되려면 최소 14년 이상의 수련을 거치고 3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3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약간 좀 서기하고 내용이 틀린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장인, 직인, 도제 이런 그 길드 조직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기에서는 여기 이제 문학사를 도제라고 하지 않고 직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표현법이니까 그냥 이런 거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칼리지의 탄생 배경, 칼리지의 탄생 배경이 나오는데 칼리지의 탄생을 배경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 석연하고 비슷해요. 예. 부유한 집안 학생들은 대개 보면 이제 자기 숙소가 있고 하인까지 두면서 이제 뭐냐면 생활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뭐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 가난 학생들을 위해서 독지가들이 기숙사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칼리지죠, 칼리지. 예. 칼리지의 탄생이 된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파리 소르보르나 그다음 옥스퍼드 원턴 칼리지 그다음에 피터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 칼리지의 특성은 이제 뭐냐면 대부분 이제 뭐냐면 그 건물이 있다는 거야. 건물이. 예. 그래서 예전에 우니베르시타스 형태로 운영할 때는 번번한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나 강의실이 없었던 상태였고 빌려서 운영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 컬리지가 발달되면서 각 그 학과별로 대학 건물도 있었고 오늘날처럼 그다음에 도서실도 갖추고 있는 대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컬리지 형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컬리지들이 점점 더 늘어나 독자적인 교수진과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중세마다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이런 컬리지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니베르시타스에서 대학 운영이 컬리지도 이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리지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한계와 그다음 의의가 있어. 대학 교육 한계와 의의가 있는데 자, 한계를 이제 보면요. 첫 번째 한계는 이제 보면 대학 교육의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중세말 대학은 지식기관으로서 초창기처럼 활력을 띠지 못했다. 대학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문 연구나 학자들보다는 국가나 교회의 충복도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정치 권력이 점점 더 긴밀하게 뒤엉키게 되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 또한 활력을 잃게 되어 군주의 궁정이 새로운 지식의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래갖고 이제 대학 대신에 이 군주의 궁중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궁중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지식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렸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서강제 그냥 의견이란 거 보시면 돼요. 저자의. 요건 뭐 교과서나 이런 것도 좀 다르니까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이거고 두 번째로는 그 참여 대상의 이제 폭이 좁다는 거야. 특히 여성이 이제 참여 폭이 없다는 여성의 참여가 여성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여성주의 관점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사제직은 물론 지적 공적 영역에 소외됐던 여성들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등장한 대학에도 역시 발을 들이지 못했다. 더욱이 대학 학위제도 자체가 특정 직업을 자격 조건을 걸부되면서 여성들 의사, 법률가, 교수 같은 전문직에서 제도적 배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근데 이건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때는 보통 여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뭐 한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요즘에 하여튼 여성주의 페미니즘 관점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의의도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자, 중세대학은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운명의 등불이 근근히 보존해왔던 수도원과 성당학교에 뒤이어 지식 생산과 전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시작된 대학의 지적 해결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학문의 중심지 종교기관에서 이제 세속적인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자, 종교기관 세속적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지적 활동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진 것과 또 문화사적 의의가 대단히 큰 일이었다. 네, 두 번째 의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지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공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소수의 엘리트겠지만 지적 저변이 좀 확대됐다는 거. 세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죠.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지식을 성직자에 독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대학이 등장한 13세기 이후부터는 중세 말기지만 일단은 다른 유형, 그러니까 뭐냐면 성직자 외에도 다른 유형의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과 더불어 그 지적 노동 대가를
새롭게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새로운 신분 상승 통로를 구실을 하게 되었던 점, 그런 것들이 이제 의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 가지 의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죠.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은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세 시대 때 이제 기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 예. 물론 이제 최근에는 스콜라 철학이 안 나와요. 예전 기출 문제 전반적으로 볼 때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게 스콜라 철학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최근은 안 나오지만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전에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2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약간 이제 아퀴나스와 관련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건 뭐 스콜라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과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좀 제외하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그냥 중세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학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학이에요. 신학. 철학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철학은 신학과 연결돼서 이 봉사한 신여야. 독립된 학문도 아니야. 그 당시에는 신학과 철학이 뭐냐,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을 통해서 신의 위대함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신학과 철학이 융합된 학문 체제가 뭐 교부 철학이라든지 뒤에 스콜라 철학 있죠. 이런 철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철학이라고 해도 오늘날 철학이 완전 독립된 게 아니라 신학의 한 일종으로서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 또 스콜라학은 그건 주교 성당이나 수도원의 부속학교인 스콜라에서 명백을 유지했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으며, 그 기반은 로마 시대 교부 철학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교부 철학이 이제 중세 초기 때 철학이죠. 12세기를 넘어서 그 당시 이제 요런 철학들이 뭐냐면 누구의 철학과면은 11세기 넘어서 11세기 12세기 넘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결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완성이 되는 거야. 예, 스콜라 철학이 탄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스콜라 철학을 발전하고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면 이 스콜라 철학에서 이제 논쟁했던 것들이 뭐냐? 스콜라 학자들이 예전에 교부 철학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바탕으로 또는 플라톤 철학을 갖추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 고불 철학하고 좀 상반된 측면이 있거든요. 플라톤 철학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보편 논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보편 논쟁은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치 이성과 신앙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리고 보편 논쟁이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이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이거는요. 왜 연결되냐? 요걸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보편 논쟁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보면, 보편 논쟁은 대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명목론, 유명론이고, 유명론이고요. 그다음에 플라톤 철학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실제론이야. 근데 여기 실제론 개념 실제론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실제론이 있죠. 이거 온건 실제론이라고 해요. 예전에 교부 철학은 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성립됐어요.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투스 철학이나 교부 철학은 다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니까 이제 이게 좀 상반된 명령이 많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뭐냐면 보편 논쟁이 일어나. 이 보편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성을 강조하냐 신앙을 강조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입이 되죠. 예. 그래서 요 철학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더 중요시 여기거나 조화를 할 것인가, 그런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편 논쟁과 이성과 신앙의 논쟁이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연결돼서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유명론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론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제가 만든 표가 있어요.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예. 자, 잠깐 제 심화교재 잠깐 펴보면요. 자, 여기 보죠. 제가 이제 이해하는 내용은 이제 실제론과 그 명목론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알기 전에는 알기 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다음 유럽인들 사고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 유럽인들 실제 고대 시대부터 이 세계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있냐고 이제 구성했는지 보면요. 유럽인들은 이 세계를 이제 현상하고 실제로 봤어요. 예, 실제.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야. 느끼고 뭐냐면 그런 보이고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현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근데 현상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라고 생각했어. 얘네들 생각은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뭐가 근본적인 원리가 있을 거다. 이걸 실제라고 했어요. 실제.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현상을 움직이는 실제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현상과 실제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기반을 두고 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먼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좀 보자고요. 자, 플라톤은 이데아론 이제 얘기하죠. 이데아론. 자, 이데아론인데 이 사람들은 현상과 실제가 있어요. 예, 현상과 이제 실제로 나눠놓고 그래서 현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계로 표현하고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움직이는 이데어로 봐죠. 그래서 형상은 이데어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굴 같은 것들 동굴론을 제시하고 또 근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상 지금 우리 이제 객체가 이제 여기 있죠. 네, 우리 객체 눈에 보이는 객체 형상은 뭐냐면 여기 객체 안에 형상 속에 실제가 내재 있는 게 아니라 형상 밖에 실제가 있는 거야. 이데아가 밖에 있는 거죠. 현상. 그래서 형상 밖에 실제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그냥 개념 실제론이에요. 개념 실제론. 얘네들이.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론하고 실제론을 동시에 주장을 했는데 유명론은 요 현상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형상. 형상만이 있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또 해석에 따라서 이제 실제론적 측면도 해석을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이제 윤리 시간에 좀 배웠겠지만 현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있잖아요. 이게 형상이 있고 진료가 있어. 예, 이게. 그래서 형상은 가능태고 진료는 형상은 가능태고 이거 형상은 지금 현실로 나타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형상과 진료는 진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나무는 이제 그 있으면 숲은 이 형상의 숲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인 진료를 바탕으로 형상의 숲이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또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숲이란 진료를 바탕으로 또 뭐냐면 자연도 구성이 되고요. 그 자연이란 진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지구라는 진료 바탕으로 해서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태양계라는 진료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잖아. 네. 이렇게 이게 유충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형상과 진료라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 될 수 있고 누구의 진료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상대적이고 유충적이고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따지고 가면 누구의 그 형상이 되지 않는 순수 진료가 있고 그리고 누구의 그 형상이 되지 않는 순수 형상이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순수 진료에서 순수 형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주 내용인데, 자, 그럼 현상과 진료에서 볼 때, 요게 진료가 뭐냐면, 이거는 실제고, 형상은 눈에 보이니까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상, 객체 안에
눈에 보이는 개체 안에 뭐가 있다. 진료인 이런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가 플라톤은 밖에 있는데 얘는 항상 안에 있는 진료에 있기 때문에 얘는 온건 실제론이라고 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온건 실제론. 예, 이런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유명론이나 또 유명론 명목론이라고 하거든요. 유명론은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뭐냐면 사실이다. 사실을 강조하죠. 그때 거기에 그냥 추상적인 명제인 실제 추상적인 명칭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에 불과하다. 그 개체 이름이나 불과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명칭 속에 개별과 독립된 보편자, 실제가 존재했다는 인정한 것이 실제론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실제론이 있죠.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이 있는데, 개념 실제론은 플라톤이 주장했고, 온건 실제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죠. 개념 실제론은 플라톤이 이데아론에서 제시했죠. 그래서 이데아는 그 개별적인 현상의 바깥에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실제는 사물 바깥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제 뭐냐면 보편적 실제는 사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진료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또 다르게 해석하면 유명론이 있어요. 유명론. 유명론도 두 가지로 나눠요. 구유명론과 신유명론. 자, 이것도 보면 유명론의 정의를 보면 추상적인 명칭은 개별적 형상의 명칭의 이름에 불과하다. 하나의 명목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인정하지 않아.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해석에서 개별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도 구유명론하고 신유명론이 분리돼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유명론 개념론이라고 해요. 개념론. 개념은 뭐냐? 자, 인식의 주관적 유사성을 인정해. 근데 신유명론은 인식의 주관적인 유사성조차 부정해. 그러니까 이는 뉴 개념을 인정하는 거죠. 뉴. 그 어떤 남자나 여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 개별적인 사물을 묶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뉴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 남자 여자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다. 개별적인 인간이 다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게요. 자, 개념 실제로는 연필이라는 걸 볼게요. 자, 연필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죠. 근데 이 연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 연필 안에는 어떤 역사, 정치, 경제적 실제가 있다.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연필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연필 넘어서 역사, 정치, 경제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국수라고 할 때 국수를 먹는 행위는 단순히 그 국수라는 것을 칭하는 게 아니라 국수 안에는 어떤 국수가 만들어진 배경, 역사, 어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개념 실제는. 자, 근데 이 연필이라는 것은 이제 할 때 그것은 그 밖에 있는 거고, 자, 온건 실제는 연필을 할 때 추상적 개념이 연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역사적, 정치, 경제 실제가 존재한다. 그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요명론은 이제 그 연필이나 추상적 개념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개별 연필만 있는데 다만 연필들이 여러 박스들이 모일 거냐 여러 자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연필이라는 말은 그 연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집합적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구유명론이야. 근데 이 신유명론은 연필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아. 연필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을 묶어서 칭하는 호칭일 뿐이지 그 안에는 유사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는 거야. 예. 이것이 이제 뭐냐면 신유명론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뭐 학교에 갔을 때 네, 어떤 이제 불량 학생들 있죠. 예, 불량 학생이 갖고 선도를 받았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 선도를 받은 학생들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어떤 그 개념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구유명론, 개념론이고 신유명론은 그 이런 학생들이 있지만 물론 이런 학생들이 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는 평균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더 특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선도받는 학생들 특성 외에도 개별 학생들 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유명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개념 실제론학자들은 이제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나 안셀무스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은 그 뭐냐 온건 실제론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그 유명론으로서는 이제 그 아벨론이 있고, 그다음에 신유명론은 뭐냐 오콤이 있어요. 오콤의 면도날로 되게 유명하죠. 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모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 어떤 유사적인 어떤 차이,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편견과 오견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우리가 면도하듯이 그 뭐냐 면도에서 이제 그 수염을 깎듯이 그런 그 뭐냐면 편견들을 뭐냐면 없애야 된다. 예, 제거하고 나서 개별적인 사물 하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게 오컴이야. 그래서 오컴은 아벨로까지는 이성과 신학을 가지고 이제 뭐냐 어떻게 조화해서 신학을 철학을 정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이제 신학과 이성을 분리시키고 이성 자체를 통해 개별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오콤의 면도날이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자체가 예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등장하기 이전이죠. 기독교가 그리스 그 뭐냐면 기독교 탄생하기 이전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 예수님 뭐 이런 것들 잘 몰랐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는 기독교인들도 아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냐, 기독교 철학에. 이걸 후대 사람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신의 어떤 존재와 이성과 신학의 존재 같은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형이상적인 측면 있죠. 이론들을 끌고 와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있죠. 자, 플라톤은 이제 이론을 보면 현상계가 있으면 현상계가 있으면 인간이죠. 현상계의 개체는 인간이죠. 현상계에 있는 개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뭘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 실제라는 것은 뭐야?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신앙이죠. 예. 그래서 신의 의지죠. 신의 의지. 음, 신의 의지고 신앙이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이성은 어디에 종속됐다는, 신의 의지, 신앙에 종속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개념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우구스투스 철학이라든지 교우 철학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 온건 실제론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왜냐면 현상 안에 그 진료가 있고 여기 있는데, 진료 안에 뭐가 있어요? 실제가 내재돼 있죠. 예, 진료 안에 실제가 내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 인간이나 이성 안에 뭐가 내재됐다는 거죠? 예, 실제가 내재됐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면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또 뭐냐면 신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성을 중시 여기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 실제로는 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유명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들 이성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감각적인 자연적인 세계들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은 신의 의지는 신학에서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리시키잖아요. 유명론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복시키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신앙과 이성의 논쟁, 보편 논쟁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도 되게 복잡한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해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요 프로를 보고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더 이제 추가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길게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제가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요걸 읽기 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야. 21번. 자, 스콜라 철학자의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을 도입을 한 거죠. 그리스 철학을. 자, 이 문제가 이제 스콜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요 과정에서 보편 논쟁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때 이제 최초 주목할 답변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성 안셀모스야.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성 안세무스는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뭘 강조하죠? 신앙을 강조하죠. 신앙을 강조하고 특히 이제 개념 실제론에 입각해서 뭐냐면 신앙을 본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실제로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실제라는 건 우리의 그 개체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신앙의 논리를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면 안 된다.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만이 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예속되기 때문에 신의 뜻을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그 예삼의 그 결론은 뭐냐?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지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걸 따지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되게 강한 것 같아. 개신교에서 특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그냥 날라의 신자예요. 제대로 믿진 않아요. 예.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열신도였어요. 열성 신도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등사에 밀려가지고 신학대학을 한번 지원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저보고 이제 얘기를 하던 삼위일체를 믿느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교사면서 목사예요. 교수면서 목사인 분인데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뭐 삼위일체는 그 가정은 역사적 배경을 쭉 얘기했죠. 그래서 딱 내 눈을 보더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삼일체 믿냐고. 글쎄요, 그렇게 얘기했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 입장에 볼 때는 삼일체를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어야 돼. 왜? 이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감히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알세무스인데, 자, 하여튼 그냥 보편 논쟁이 그 뒤에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12세기 초에 대두된 철학적 과제로서 보편적 개념 실제에 대한 주장은 실제론가 보편적과 같이 보편적인 것은 오직 이름이 불과한 추상적인 명칭이죠. 우리가 붙이는 추상적인 명칭들은 다 이름에 불과하고 명목에 불과하다. 이것이 뭐냐면 오직 이름에 불과하다. 유명론. 명목에 불과하다 해서 명목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개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명론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보편 논쟁이 일어나요. 자, 요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아퀴나스도 있지만 아퀴나스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아벨리아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엘로이지라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하고 이제 어릴 때 사귀었다가 나중에 뭐냐면 엘로이지 집안에서 이제 미움을 뭐냐면 받아가지고 나중에 잡혀서 고자가 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여자 생각 없이 신학에만 철학에만 연구에 몰두했는데 자 아벨라논이 무슨 말을 했냐? 보편적인 것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내재돼 개별적으로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 실제론적 입장을 띄고 있죠. 이 사람도 보편적인 실제가 있죠. 현상을 움직이는 실제가 있어. 근데 이게 주의할 건 개별적인 걸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념 실제론이 아니라 개별적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온건 실제론이죠. 그다음에 개별적인 것과 별개로 또 한면으로는 보편적 개념 인간의 추상적인 사물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유명론이죠. 그래서 여기 명칭, 온건 실제론과 유명론을 플러스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명론은 요때 유명론은 구유명론이죠. 개념론이죠. 예. 그래서 요걸 개념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유사성을 인정해요. 유사성을 또 인정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명론과 온건 실제론을 조화를 했고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깨웠다. 그래서 인간의 추상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편적 실제를 존재했기 때문에 뭐죠? 신앙을 강조했죠. 네, 신의 의지를.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도 이성을 통해 신앙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파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아벨론은 또 이제 뭐냐 유명한 또 저서를 썼어요. 긍정과 부정. 이것도 외워두세요. 음. 왜 이걸 썼냐면
그 당시 스콜라 학자들은 이 보편 논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배타적이야. 자기 의견만 없고 남의 의견은 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벨레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고 이거를 뭐냐면 수용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수용하면 찬반 논쟁을 벌이는 거야. 예, 찬과 반, 찬과 반. 그래서 한 면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에는 찬이 있고 하나에는 반이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찬과 반이 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배제지 않고 긍정적인 걸 모아서 새로운 합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해요. 자, 정반합의 논리가 나오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합을 이루자.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 변증법적 사상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처음에 보이는 기독교 논리 변증법적 사상을 논리를 도입을 했어요. 이 논리에.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퀴나스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사상이 방법론이.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아벨레노는 그의 저서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문제거리를 명절 망라로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찬반의 결론이 일어나서 권위 있는 정걸 제시. 그래서 찬반, 긍정적인 거, 반대 부정적인 걸 제시하고 제시할 때 근거를 제시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성경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하여튼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로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의 대입된 견해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맡겼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지 않고 학생들에 맡겼다는. 물론 결론은 자기가 냈긴 했지만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럼 학생들 왜 이렇게 냈냐? 그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도록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해서 탐구하도록 해서 하나의 진리를 도달하도록 했죠. 그리고 하나의 합을 이끌어내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방법은 번증법적 방법이다. 그래서 이 번증법적 방법은 신학 연구에 널리 채택됐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한 다음에 그 의견에 찬반을 포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찾고 그걸 근거를 제시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걸 답을 추구하는 방법. 이것을 번증법적 방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 아벨란의 의견에는 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유명론을 수용했다는 거야. 유명론. 그럼 왜 유명론 문제가 있냐? 유명론은 그 삼일체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체설 등 뭐냐면 중세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 논리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명론 가지고는. 삼일체에서는 1 플러스 1이 2라고 하지 않잖아요. 1 플러스 1은 3이다. 1 플러스 1은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 말 잘못했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뭐냐면 그 3이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론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고 기호미가 된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유명론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하체설도 이제 설명이 안 되죠. 유명론은 어떻게 그 빵과 포도주가 사이가 피가 돼. 이거는 개별적인 하나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 빵 그 이상에 또 그 안에 피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살이 들어가 있는 거고 포도주 안에 그 안에 또 밖에 피가 들어간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명론 자체가 상당히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벨로는 이제 이단을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어. 예. 자, 그래도 아벨로가 죽은 후에 그 이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정보를 모아갖고 뭐냐면 그 정보에 선언하는 책을 썼어요. 이 로베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것도 뭐 기억을 해두고. 자,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보죠. 토마스 아퀴나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기초에 자주 나와. 예, 파리 대학 출신이고 신학대전을 만들었죠. 신학대전을 저술을 했죠. 자,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났지만 이성과 신앙의 조화요. 네.
그리고 요 이성은 신앙의 조화 이렇게 있고, 이 이성은 강조하는 것이 온건실제론이고요. 그다음에 신학을 강조하는 개념실제론이에요. 얘네는 이렇게 있죠. 예. 자, 이거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성과 신학의 조화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아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 아벨론이 또 이성과 신학의 조화를 내세웠지만, 이 아벨로니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명론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명론 대신에 온건실제론을 부각시켜서 이걸 이성으로 해석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단적 요소를 좀 배제시켰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검증표적 방법론을 받아들였죠. 예, 수용을 했다. 예. 자, 그런 것들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요 사람이 이제 신학대전에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요 책도 외워두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논리를 폈느냐, 이성과 신앙이 어떻게 논리를 폈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앞에서 말하는 온건실제론과 이제 뭐냐면 개념실제론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자, 온건실제론은 실제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개체에 있는 거죠. 예. 형상 안에 진료가 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성을 파악한 것은 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라, 인공의 반대 의미,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 인간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파악되고 관찰된 가능한 그 세계를 자연이라고 해요. 예. 근데 개념 실제로는 우리 밖에 있는 거잖아. 우리 개체 밖에.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는 세계관이죠. 신앙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야. 파악되지 못하는 그런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걸 계속 대입된 구도로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는 이건 대입된 구도가 아니라 소보완적인 구도다 이렇게 본 거야.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 신의 의지라는 것은, 신의 의지가 있죠. 신의 의지는 우리 이제 뭐냐면 그 개념 실제론 같이 우리 인간 밖에 초자연적 세계에도 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건 실제론 같이 우리 개체 이성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안에서도 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초자연적인 것들은 신앙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 우리가 이제 관찰 가능한 거 있죠. 오감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서로 대입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 이성과 그래서 신앙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성과 신앙의 이제 조화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신의 의지는 이성과 신앙을 통해서 이제 조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요런 논리 구조는 그 뒤에도 있지만 윤리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국가 간에도 다 파악돼. 그래서 기존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어떤 생각을 플러스 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구도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의 의지는 온건 실제론과 개념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의 의지는 이성의 이도 있고 초자연적 세계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 세계 파악된 것은 이성을 통해서, 초자연적 세계를 통해서 파악은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리, 정치학,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자, 12세기 전반에 그 전모가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체계는 철학체를 수행하면서 그것이 제기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스콜라 철학을 대성시킨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스콜라 철학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스콜라 철학 하면 이 토마스 아퀴나 철학이 이제 뭐냐면 또 보고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스콜라 철학을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와 거의 일치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상가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아이고. 자,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도미니쿠스파 수도사가 되어 파리에서 공부하고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했다. 그는 50세 미만에 사망했으나
오늘의 인쇄로 인해 출판 후 오늘의 인쇄에 의한 출판 후 32권에 달하는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러니까 출판 기준을 볼 때 오늘날 기준에 보고 볼 때 32권이나 책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방대한 저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학대전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벨라노의 번주법적 방법을 채택했죠. 서로 상충되는 대입적 의견을 제시한 걸 통해서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아벨라노의 번주법적 방법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600조항의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논의하는데 1만 명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기하는 첫 항목은 철학 위에 또 다른 교의가 필요한가? 바로 여기가 그가 당면하고 해결했던 모든 문제 핵심 이성과 신앙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인데, 아퀴나스 요거 관련된 데서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20년 기출문제에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쓰라는 말, 아퀴나스 사상, 쓰라는 말 나왔죠. 예. 자,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성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가 있으며 양자가 서로 대입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진리든 신앙의 진리든 간에 이건 다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예. 여기 인간의 객체 안에, 그 객체 밖에 다 내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건 온건실제론, 이걸 강조하는 건 개념실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는 인간 정신의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세계에 대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때 이제 자연적 세계라는 것은 인공에 대비된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자연적 자연세계라고 하고, 반대로 초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거야.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연의 세계의 진리 위에도 아까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초자연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신의 은총으로서 인간이 계시된 것을 이걸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신앙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인지된 게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초자연적 진리와 자연계의 지식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거라고 본 거야. 모순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자연적 진리를 보완하고 완성시킨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호 뭐냐면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논리가 이성과 신앙의 논리뿐만 아니라 여기 뭐 윤리학이라든지 아까 정치학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아퀴나스는 이게 윤리학과 정치학과 관련된 거야. 여기는 두 번째 대목은. 자, 여기 보면, 자,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당시 기독교 사회의 표에 적응시켰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지상의 행복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며 합리적 윤리책을 이 목적이 달성한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견을 기꺼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인간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건 덧붙였다. 더 플러스 인간에게는 모두 보다 높은 목적이 있으며 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지성의 세상 지상 목적 지상 목적이 그 목적은 지상 목적이 바로 여기 있으면 내세에서 인간의 구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의 덕의 실천뿐만 아니라 신앙과 자연의 그리스도적 덕을 요구한다. 요거는 그러나부터는 뭘 강조한 거예요? 신앙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재해석해서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성과 신앙의 의견 강조하는 것을 윤리학과 정치학에도 반영이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국가 간에도 이제 정치 사상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국가 간과 정치 사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다가 줄을 붙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이걸 일단 인정하고 번증법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죠. 거기에다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신앙적인 어떤 국가 간도 제시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퀴나스 또한 국가가 인간에 있어 자연스러운 것을 시인하고 국가 권력의 형태도 자연과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성찰로 결정된 문제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인 국가관을 받아들여. 근데 여기에다 또 줄을 붙였죠. 이게. 자, 그는 인간이 지상에서 행복만 추구한다면 국가만 좋겠지만 인간은 내세에서 신의 생활과 생활이라는 보다 초자연적인 목적도 있고 교회는 바로 이 목적을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보였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더 이상 상세하게 정치사를 전개하지 않았고 교회 국가에 관한 그의 입장을 예매한 것이지만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의 정치사상을 독자로 발전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 건너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그러나부터가 여기서 신앙을 강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성과 신앙. 예. 그래서 논리의 구조가 이런 형이상적 바탕을 갖고 여기 윤리학이나 정치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형이사학이 또 국가관이나 그 당시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내용들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철학의 의의죠. 자, 아퀴나스의 사상이 당시에 있어서 여러 신앙 체계에서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모든 주요 문제를 강함에 지적하며 검토하면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노력은 한 사실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그의 사상 후에 카톨릭 교회의 공식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톨릭 교회의 이제 공식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부 철학 이전에 이후에 그 철학을 스콜라 철학은 이제 카톨릭 교회 공식 철학인데 이 스콜라 철학은 되게 많다고 했죠. 생각도 다양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카톨릭의 공식 철학이 되던 스콜라 철학은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야. 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을 강조한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고 이게 또 뭐냐 교회 입장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종교의 칠성사 있죠. 은총을 베푸는 칠성사나 뭐 대사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걸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카톨릭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은총을 하는 신의 어떤 위탁받은 은총을 베푸는 그런 성직자들은 인간이 신이에요. 일단 교황부터 사제까지 다 신이잖아. 신이 인간이죠. 그럼 얘네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종전의 신의 의지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칠성사를 베풀 수 없잖아요. 근데 이성과 신앙을 이렇게 조화를 깨우니까 인간의 어떤 선택된 인간의 이성을 가진 존재인 성직자가 은총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종전의 칠성사를 합리화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와 교황권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용을 하죠. 요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개신교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개신교들이. 그래서 얘네들 입장일 때는 얘를 껴야 되잖아. 교회와 교황을. 그러니까 이성을 이제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칠성사를 했다 이런 식의 논리가 피니까 그냥 안 되겠다. 얘는 뭐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을 부정하고 뭘 주냐? 예전에 교부 철학, 나 아우구스티 철학을 중요해.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신의 의지에 예속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플라토 철학에 따라서. 그래서 그 형상계 이데아계는 우리 밖에 있으니까 신의 의지도 밖에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통해 깨달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어디에 신의 의지에 예속됐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그래도 믿어라. 그건 삼위일체의 어떤 제가 이제 반문할 때 그 목사가 그 교수님이 절 째려봤던 그런 눈이 이제 거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야. 어떻게 감히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바라보냐, 파악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에서 반발이 나왔다? 스콜라 철학, 카톨릭의 반발에서 나온 철학이겠다. 그래서 신교는 예전에 그 교부 철학이나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에 회귀하는 원시 기독교 철학을 추구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 자, 하여튼 이거는 신교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막 떠벌리고 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 그냥 암기할 때 배경 지식을 깔고 암기하면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시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서강자 내용을 볼게요. 165페이지 펴보세요. 165페이지 보면
앞에 대학 부분에 위에 못 읽었던 부분 있죠? 예, 이걸 이제 좀 읽어볼게요. 165페이지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자, 기독교와 그 진리를 대변한 교회는 무엇보다 지식과 학문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그다음 이성과 철학보다 우위에 있었고 기독교 세계의 지적 헤게모니가 대학으로 넘어가기까지 오랫동안 수도원은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특히 카톨릭 르네상스의 수도원의 필사시가 독서실에서 고전 문헌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학문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도시의 발달과 교회의 개혁이 활기를 띠면서 12세기 이어 주교자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이 커지고 이와 더불어 문화적 주도권이 수도원에서 대성당의 부속학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2세기 르네상스가 출발했죠. 보통 이 12세기 르네상스는 중세 후기 때 추론됨으로써 그 이베리아 반도나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서 외대 선진 문화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가 발전되면서 형성됐던 어떤 문화적 부흥을 12세기 르네상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12세기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그 당시 스콜라 철학이 등장하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수도원과 대성당에 부속된 학교, 그 스콜라와 스콜라 철학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스콜라 철학들이 논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플라톤 철학의 논쟁들은 이미 이제 중동에서 뭐냐면 한번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에스파냐 유대인들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갖고 유럽에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유대인 에스파냐 유대인들 학자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됐고 서유도에 소개됐고 이 과정에서 아빈시나 이븐시나나 아벨로레스 같은 무슬림 철학자들과 요 사람은 의학자면서 철학자예요. 등등 여러 이제 또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탄생해서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스콜라 철학이 이제 배경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교구의 권위에 기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성적 추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유목론을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또는 원본 실제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적 추론에 따라서 진리의 추구를 논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들은 이성의 근거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입증하고자 했고 예컨대 신앙과 이성의 조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보편 과제였다. 자, 이것을 이제 보여준 논쟁이 보편 논쟁이에요. 보편 논쟁. 그래서 이 보편 논쟁은 이 보편 실제적인 것들이 본연의 상황 정신 밖에 있느냐, 이를테면 개별적인 교회를 떠나서 보편적 교회에 있느냐, 그 개별적인 교회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논쟁인데 보편적 교회에 있다, 카톨릭에 있다는 것은 실제론이고요. 해석에 따라서 그다음 개별 교회에 있다는 것은 유명론이죠. 그거 외에도 이성과 신앙 관련된 논쟁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표에 잠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심화 규제 잠깐 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개념 시점, 원본 시점인데 실제론에도 이제 보편 경제 교회와 개별 교회 논쟁이 있어요. 실제로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개별 교회를 떠나가지고 개별 교회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보편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편 교회의 존재를 인정해요. 예, 이걸 그래서 물론 개별 교회 해석도 있지만 여기 원본 실제로는 그래서 이 보편 교회를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카톨릭을 인정해 주는 거죠. 카톨릭의 교황청을. 근데 이에 대해서 유명론은 그 실제는 존재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석돼서 보편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개별교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청이나 이런 것들, 교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그 나중에 종교 후 조선 그러니까 종교란다. 그 뭐냐면 중세 시대 때 후기 때 등장한 이거 오웬이나 그다음에 뒤에 이제 마실리우스나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 유명론자예요. 유명론자. 왜냐하면 그 교황청이나 이런 것들 그 교황의 존재를 되게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유명론의 입장에서 개별 교회를 강조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 하여튼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보편 개념의 상응하는 정신 밖에 쉽지 않느냐. 이를테면 개별적인 교회를 떠나서 보편적 교회라는 것, 카톨릭이 인정하느냐, 교황청을 실제하는 존재하는 것을 지면을 놓고 볼 때 보편 개념이 실제한다는 것을 실제론이라고 하고, 그런 개념은 다 뭐냐면 사람이 이름에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별 교회만 인정한 것은 유명론이죠. 자, 이런 극단적인 뭐냐면 논이 성행했죠. 그래서 이런 극단론을 이제 뭐냐면 아울리는 사람이 아벨라노이죠. 첫 번째 그 뭐냐 종합시킨 사람이. 그 아벨라노는 보편 개념을 실제하되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객체들은 떠나서 별개의 존재인 것이 아니라는 절충적인 견해를 냈죠. 그래서 온건 실제론과 그다음 유명론을 조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했던 것이 이제 아퀴나스야. 13세기 신학대점을 저수한 아퀴나스에서 종합되는데, 자, 온건 실제론자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의거해 카톨릭 교회를 체계를 완성시켰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신비한 초자연적 진리와 합리적인 자연을 보존된 것이 아니라 보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신앙, 여기는 이성,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요는 개념 실제론, 얘는 온건 실제론. 그래서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합의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후에요. 나중에 이제 14세기 들어가면 오콤이나 그다음에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콤과 스코투스는 이 사람은 이제 신유명론자라고 하죠. 서기에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자, 이 신유명론자 특징이 뭐냐면 그 구유명자는 유사성을 인정하죠.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잖아. 근데 얘는 인정 안 해. 이건 다 인간이 뭐냐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만든 하나의 유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남자 여자보다는 개별적인 인간 자체를 봐요. 개별성을 강조해. 그래서 오콤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야지만 그 개별적인 실체를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해 개념, 유사성의 개념조차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스코트도 오콤이나 신앙을 이성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다시 말할게요. 예전에 이제 구유명론자는 신학과 철학을 연결시키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 신학을 이제 그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신학과 철학은 별개라고 부르게 별개라고.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의 초자연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없어. 이건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철학은 이성적인 문제야.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신학과 철학을 분리를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신학은 신학자들, 철학자는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강조하면서 개별적인 사고를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성을 통해서 자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이 나올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스코투스 오컴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03년 기출문제. 그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막 떠들어댔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못 풀었어요, 그때 떠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그 당시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처음 접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학원가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 그래도 하여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스코투스 오컴 같은 유명론자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신이 존재하는 것은 신학상의 진리고, 이건 그냥 신학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조차 초자연적 신비는 신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증명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신의 의지는 신학의 영역이고 철학은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켰다. 요게 의미가 있죠.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스콜라 철학을 토대 흔들었는데, 왜냐 스콜라 철학은 신의 의지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한 거잖아. 근데 이거 분리시키니까 당연히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오콤의 면도다. 오콤의 면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어떤 편견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선입견 그런 것들 있죠. 예, 고정관념. 이걸 다 머릿속에 제거를 해야지 면도날이 그 뭐냐면 수염을 깎듯이 이런 것들 제거를 해야지 뭐냐면 제대로 된 개별적인 삶을 볼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그 오콤의 면도날이라고 표현할 듯이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별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콤의 면도날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인식될 수 있는 데서는 자연세계, 자연세계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오감을 통해 관찰 가능한 세계로 한정돼 있죠. 한정시킴으로써 이는 베이컨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실학과 수학에 기대어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의식을 추구할 수 있는 근대 사상과 정신에 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의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실험과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근대 사상을 통하는 면이 있다. 영향을 준 거야. 이 사람이 뭐 수학과 수학적 방법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 요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후에 베이컨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예. 요때 베이컨은 누구냐? 이 베이컨이 영국 사람인데 두 명이 있어요. 로즈 베이컨하고 그다음에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주장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면 경험이나 관찰을 강조해. 예.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루즈 베이컨은 13세기 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콤이 이제 뭐냐면 14세기 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세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다음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17세기 때 사람이에요. 17세기 때. 네. 그래갖고 아마 이때 베이컨은 여기 근대과학 정신과 통하는 면이 있다 말한 거 봐서 프란시스 베이컨인 것 같아요. 후대에. 예. 또 두 번째 이제 의의는 자, 인간의 의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자유와 권능을 강조하는 것은 그 16세기 프로테스탄트인과 통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이제 이성과 분리시켜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은 신학 쪽에서 얘기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콜라처럼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뭔가 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방향을 나갔죠. 근데 이걸 뭐냐 그 기반을 무너뜨렸잖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프로테스탄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성적인 걸 따지고 과학을 따지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성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충실하게 신의 의를 따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테스탄트이즘과 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사람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서 의 유명론의 의의죠. 그래서 이 유명론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03년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려운 그 철학 문제를 제가 이해하는 틀 안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더 자세히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뭐냐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 정도만 끝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제사상을 보자. 경제사상. 자, 보통 이제 교회 이제 그 경제사상, 중세시대 때 경제사상 교회가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제사상을 좀 보면, 되게 교회는, 아니, 물이 없네. 예. 자, 교회는 처음 모든 상업활동이 부정적이었어요. 되게 부정적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태도가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부정적 견해가 좀 완화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지만, 예전처럼 절대악이라 뭐 필요악 정도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절대악이나 절대악에서 필요악으로 바뀌게 되죠. 음. 그리고 이제 이때 그 경제 윤리의 초점은 이제 그때 중세시대 때 경제 윤리 초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빈민 규제, 공정 가격, 이자 이렇게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볼 게 뭐냐 빈민 규제야. 예. 이거는 그 가난한 사람과 병자는 자선하는 행동은 기독교의 덕목이죠. 그리스도의 덕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요구할 수 있다. 돈 많이 벌면 너네들 좀 기부해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기부를 하잖아. 예. 이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 공통점이고 현대에도 종교를 떠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기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는 상공 발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어요. 이 자선 행위 자체는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행위야. 이거는요. 근데 이제 여기 공정 가격부터 이제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공정 가격 이론은 뭐냐? 그 경제 활동에서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또한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근데 경제 활동에 크게 뭐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야. 그 뭐냐면 저기 자선 행위와 마찬가지고 그 공정 가격의 이제 산출은 어떻게 하냐? 이건 아키나스가 이제 나중에 정의를 내는데 상품의 유용성, 물량의 다소, 생산비 기준을 따라서 한 연의 변화가 있지만 아키나스는 공개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규정한다. 좀 예민하죠, 이 아키나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이게 서강자에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샀어. 근데 시장 가격이 10만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뭐냐면 15만 원 갖다 팔았어요. 이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공정 가격이죠. 근데 요게 공정가격 시장가 뭐냐면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가격 외에 5만 원 더 뭐냐 받았잖아. 이거는 뭐야? 공정한 거래가 아니야. 아, 예.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통하는 거죠. 별 의미는 없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별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공정가격 가격에 대한 그 아키나스 견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중세와 이제 근대에서 이제 크게 이제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세 번째 이자예요. 이자. 돈을 빌려주는 행위죠. 예, 돈을. 그래서 이제 이자에 대해서는 중세 초창기 때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13세기 그때 초반까지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는 중세기에는 제약으로 인식했어.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갖고 1월 뭐 5일 날 빌려주고 나서 한 15일 5일 날 이게 갚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시간이 지나가죠. 시간에 되는 대가로 뭘 받는 거야? 이자를 받는 거잖아. 예. 얘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이용할 수 있냐? 이거는 신만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이 이용하는 시간을 사람이 훔쳐서 이익을 챙기는 행동이라고 본 거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은 이걸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금지를 시켜놨죠. 그래서 특히 이제 11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금시를 되게 강하게 뭐냐면 내리게 되죠. 물론 23세기 후반에는 이게 좀 풀어지긴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 유대인들이 한 거야. 유대인들. 어, 유대인들. 왜냐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농사를 못 짓고 장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경쟁 상대가 없는 금융 대부업 같은 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상대하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 그 사람들은 이제 왕이나 제후 같은 이제 높으신 어른들이 아니라 대개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 이 사람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뭐냐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죠. 리스크가 크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리스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이자율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고리 대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은 꼭 고리대금업자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13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 외에도 이탈리아 상인들이나 다른 상인 집단, 독일 상인들도 대부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탈리아 상인이나 대부업자들은 독일 상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빌려주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 제후라든지 왕이라든지 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있는 사람들은 좀 떼먹을 가능성이 없죠. 리스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좀 낮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덜 얻어먹죠.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민중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욕을 얻어먹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해에 보이는 그 유대인 고리업자인 사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이 썼던 당시에는 16세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 대금업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쫓겨나갔고. 근데 어디서 뭘 보고 그렇게 악덕 그 유대인 고지 대금업자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작용됐을 거라 보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런 교회 태도는 그 대규모 상업 등 금융을 발달에 저했다. 그러니까 13세기 이후, 그러니까 13세기 이후가 인데 정확히 13세기 말이에요. 예. 초까지는 금지시켰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외에도 이자를 받는 것은 다른 이유다. 견해가 등장했어. 왜냐 아까쯤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금업자가 대부분 수행하는 위험 부담, 리스크죠. 리스크에 대한 보상 받은 권리. 그다음 또 대법자들이 여러 가지 뭐는 정보도 수집하고 서류도 만들고 작업 일을 하잖아.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예.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채무를 못 갚을 경우에는 떼먹일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보상받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자에 대한 교회 태도가 크게 완화됐고요. 그러니까 요게 부정적이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부정적이긴 하지만 필요 악종도 보게 된 거죠. 예. 자, 그 대부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 태도는 대금업이 주로 이제 유대인을 맡겨졌는데 나중에 인제 왜냐면 아까 저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그리고 반유대 감정이 격화됐죠.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자, 하여튼 요런 것들은 인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인제 반유대 감정은 십자군들 갈 때 인제 유대인들이 독을 풀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 갖고 유대인 대부업자들 공격해 갖고 죽이는 게 먼저야. 왜냐면 유대인들 대부업자 죽이면 일단 유대인들 재산도 빼앗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빚도 채무도 없앨 수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냥 거의 모든 생업에 배제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됐던 대금업에 종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13세기 이후 이게 정확하게 13세기 말 이후에 이탈리아 상인들을 비롯한 기독교 금융업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이자에 대한 교회 태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신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유대인 대금업자들이. 그래서 13세기 말 유대인 대금업자는 영국과 프랑스에 추방했고 14세기 때 독일에서 파급되어 북유 유대인들은 폴란드로 많이 피신했고 아니면 네덜란드로 많이 갔어요. 17세기 이후에는 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16세기 말에 쓰여진 그 베니스 상인의 사인이라는 그 이미지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미지가 아니라 예전에 13세기 전에 만들었던 유대인들 이미지였어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했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봐 뒀고요. 자, 요 관련돼서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이 120 페이지에 있는데 서강자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